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26부 명사신 살해 사건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374년 10월 공민왕이 시해된 후 왕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왕우는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구설수가 많았던 인물이었죠. 거기다 나이도 어렸어요. 근데 이런 출신의 구설수도 많고 나이도 어린 왕우가 어떻게 해서 공민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보위를 이룰 수 있었냐? 그것은 순전히 누구 덕분이었냐면은 순전히 이인님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왕우가 왕이 돼서 이제 우왕이 되는 건데 우왕이 즉위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인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최영 정도가 이인임을 견제할 수 있을 뿐 그 누구도 이인임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탐라 목호들의 난을 평정하고 최영이 귀환을 함으로써 이인임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조금 과도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한 게 무슨 최영이 이인임의 완벽한 반대파가 돼가지고 이인임을 진짜 철저하게 마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은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지 정치 스킬은 정말 꽝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력에 있어서는 이인임한테 절대 상대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다만 최영은 당시 무장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영의 말에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임 입장에서 최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지 무슨 최영이 이인임을 완벽하게 마크하거나 철저하게 맞상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영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인임이 하자는 대로 또 해줘요. 본인 스스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인임과 최영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둘 다 친원파 출신의 귀족 가문의 그런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영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인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까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죠. 뭐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바야흐로 고려는 이제 이인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최강국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명예 사신을 파견을 해가지고 저희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새롭게 우왕이 즉위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마침 이제 고려로부터 말을 조달받기 위해 명예사신인 인밀과 she빈이 와 있는 상태였죠. 얘들은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탐라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때 밀직사 장자운과 전공판서 민백헌을 같이 이제 따라가게 해가지고 아마 같이 가진 않았던 것 같고 좀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출발을 시켜가지고 고려의 왕이 교체됐다는 것을 명예 알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왕의 승계 작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최고 권력을 장악한 이인임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 세상이 왔는데 도대체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 과연 이인임의 고민, 걱정거리는 무엇이었나? 그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이 이인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번 사료를 볼게요. 어떤 자가 이인임에게 자고로 나라의 임금이 시해당하면 재상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그 죄를 받는 법입니다. 황제가 선왕의 변고를 듣고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는다면 공이 필시 모면하지 못할 터이니 원나라와 화친해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고 귀뜸했다. 자, 지금 이인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그거죠. 이인임의 고민거리는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공민왕이 시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체계적인 반란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 홍윤에 의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죠. 그리고 이인임이 수사를 지휘해서 선왕의 시해범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선왕의 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죠. 그잖아요, 그죠? 어쨌든 왕이 돌아가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요, 명제국의 황제 주원장의 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바로는 명제국의 황제 주원장이 보통 요상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그의 유별난 성격을 맞춰주려고 온갖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정말 진땀을 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조명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렇게 우호적인 장밋빛 관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주원장이 고려한테 말 2000피를 뜯어갈 때도 이거 가져가면 우리가 뭐 줄게 그게 아니라 너네가 우리한테 복종하겠다는 증거로 그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좀 벗어나거든요. 적어도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조선이 명한테 환심을 사기 위한 작업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서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그래도 조명 관계가 나름 이제 괜찮은 관계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말기에 주원장과의 관계는 정말 참 외줄타기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탐라 목호들의 반란도 주원장이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었냐 이거죠. 자, 게다가 주원장은 고려가 이처럼 성심을 다해서 명예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주원장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려가 원제국과 과거의 부마국 관계 아니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쟤들은 뭐다? 친원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쟤들은 절대 방심해서 안 된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주원장은 고려로부터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나 하고 정말 도끼 눈을 번뜩이면서 쳐다보고 있는 판국인데 만약에 왕이 시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아냐 이거죠. 모르긴 해도 아마 주원장은 공민왕 시해 사건을 두고서 자신이 직접 고려 조정에 개입해가지고 이런저런 주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정말 최악의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야, 너네는 왕이 시해당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그때 당시 재상이 도대체 뭐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고려를 확실하게 통제할 목적으로 이이님을 엄청나게 공격해올 수도 있어요. 즉 최고 권력자인 이이님의 약점을 틀어치고서 제압을 하기만 한다면은 고려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터지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원장이 최고 권력자인 이이님을 노리고서 너 책임지라고 그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뭐 단순히 사퇴해라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정도전도 이것 때문에 결국 명하고 전쟁을 기획하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주원장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야, 이이님 너가 최고 권력자라며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직접 명으로 와서 내 앞에 와가지고 해명을 해라. 못하겠다고? 못하면 이거 전쟁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은 이거를 약점으로 잡고서 정말 두고두고 이이님을 압박을 할게 이거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이이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너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 사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결론이 뭐냐? 고려가 화끈하게 명과 전쟁을 해가지고 뭐 명을 제압한다. 그러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다른 친구를 갖다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명과의 관계를 끊고 북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거죠. 비록 지금 명이 북원에 대해서 승기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요동 일대에는 나아추를 비롯한 북원의 잔당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마 명이 무리하게 고려로 쳐들어오겠냐 이거죠. 즉 우리가 명과 관계를 끊고 북원과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명 입장에서는 아우 주먹이 온다. 여기까지만 할 것이지 진짜로 오지는 못할 거라고 이이님이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이님이 나름 이제 예리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외교 줄타기를 갖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그렇게 나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장이야 명제국이 아직 북원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태고 또 요동이 북원의 잔당들이 운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제국의 세력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고 북원은 이미 지금 내몽골 지대로 쫓겨 들어가가지고 깡통 차고 있는 신세인데 얘들이 명을 갖다가 어떻게 또 제압을 할 거냐 이거죠. 거기다 무엇보다도 명에서 고려를 넘어오는 그 중간 지대인 요동 지역도 결국에는 나중에 명한테 장악을 당할 그런 운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추가 나중에 명에 복속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 시간은 명의 편이니까 시간이 흘러서 명이 확실하게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고려 운명은 진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초이스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북원이 고려를 어떻게 대우를 해줄지도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죠. 또 북원은 딴에는 아직도 옛날에 그 상전 행세를 하면서 고려 왕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 불안 요소가 많은 외교 정책을 그것도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다. 이거는 순전 뭐 때문이었냐면은 고려의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순전 이인임의 자신을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당장 나는 주원장의 표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근시안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이유가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하지만 명분 자체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제국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선왕은 죽었고 자신의 친원 정책에 제동을 걸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을 비롯한 현 집권 세력들, 안삭이라든가 경복흥이라든가 다 근본적인 색채가 친원파예요. 결국에는 다 거기서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영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영은 아예 원제국의 용병으로 고용돼가지고 대륙을 무대로 그렇게 전장을 뛰고서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인임은 내가 이렇게 외교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감히 나한테 그렇게 덤벼드는 놈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 이인임은 결국 명과의 관계를 끊고 북원과의 관계를 복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지금 명으로 돌아가는 사신단이에요. 채빈과 인밀이죠. 이 사신단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고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주원장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이인임이 되게 무서운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신단을 제거해서 입막음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런 판단 하에 이인임은 명사신단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자, 그 계획은 이랬어요. 명의 사신단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날이 되자 찬성사 안사기 철저하게 자기 편이었죠. 이 안사기를 명사신단을 전송을 하는 연회에 보낸다고 둘러대고서 비밀리에 안사기를 통해 가지고 호성관이었던 김의라는 사람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명예사신단을 처치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 엄청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김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김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임의 음모를 실행에 옮길 김의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김의는요, 본래 고려 사람이 아니라 오랑캐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명은 예레케라고 하는데, 이 예레케라는 인물이 고려로 귀화한 다음에, 완전히 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김의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만렵에는 동지 밀직 사사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 김의가 사실은 채빈과 명예사신이었던 채빈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한이 있었냐?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김의는 호인 출신으로 본명은 예레케다. 명나라에서 보낸 사신 인밀과 채빈 등이 귀국하게 되자
김의가 호의를 맡게 되었는데 채빈이 술주정을 하며 늘 김의를 죽이려고 하기에 김의가 견딜 수가 없어 그를 해칠 마음을 품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개요를 놓고 보면 그래요. 이게 참 재밌게도 이인님의 작전을 실행할 행동대장 김의는 채빈하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채빈이라는 인물이 좀 문제가 많았는데 와가지고 이제 고려에 와서 되게 좀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대국의 사신이고 고려는 뭐 이제 약소국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와가지고 그냥 아주 온갖 횡포는 다 부리고 다녔던 거죠. 눈꼴 사납게. 특히 채빈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주사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폭이 엄청났다는 건데 그래서 이 채빈의 주폭 때문에 당시 고려의 신하들이 거의 뭐 다 한 번씩 당해봤대요. 다 한 번씩 당해보고 또 이것 때문에 채빈에 대해서 이를 갈지 않는 신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채빈이 굉장히 와가지고 꼴불견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 채빈의 주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또 누구였냐면은 재밌게도 김의였다는 거죠. 심지어 채빈이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은 술에 취해가지고 김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아마 김의가 뭔가 실수를 저질렀나 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너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당장 일로 와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주사를 부리자 여기에 대해서 김의가 시달림을 하도 당해가지고 개인적인 원한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명사신단을 살해할 적임자는 정말 김의가 딱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째, 김의는 본래 고려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가 가능해요. 아이 저게 못 배워먹은 무식한 오랑캐 출신이라서 저런 짓을 저질렀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시의적절하게 김의는 명사신인 채빈과 개인적인 원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명사신단이 몰살을 당했어요. 명예선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이거 어떤 놈이야? 당장 법인 잡아와. 그리고 이인님 너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인님은 이렇게 둘러대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알아보니까 평상시에 채빈이 엄청난 주폭을 부려가지고 김의가 채빈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됐고 그래서 호송 도중에 이 앙심이 폭발을 해가지고 김의가 채빈을 살해한 거다. 즉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였다. 즉 개인의 일탈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이거 너무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이거 막상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정도면은 적어도 명사신단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이 있는 사람을 꼬드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김의를 적절히 충동질하기만 한다면은 명사신단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행동대장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사건을 나중에 수습할 때도 김의의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원한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김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김의는 고려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딴 데로 튀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김의는 그렇게 튀고 이인님은 김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자기는 발을 빼면은 그럭저럭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여튼 진짜 나쁜 쪽으로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데 이인님이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서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인님이 직접 이제 김의한테 전달을 한 게 아니라 안사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측근이었죠. 안사기를 통해서 김의를 꼬드겨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문제가 틀어졌을 때 이인님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냐? 그건 나랑 무관하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그거는 안사기가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계책을 짜놓고서 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됐죠. 자, 아무튼 이러한 음모가 꾸며지는지도 모르고 명사신단은 압록강을 건너서 요양성 400명
위치한 계주참, 즉 오늘날 이제 연영시 봉황성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명사신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들 제거라는 음모가 꾸며진지도 모르고 명사신단은 명으로 이제 귀한 길을 서두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압록강을 건너서 계주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압록강 건너에 있는 요동 땅이에요. 요양성에서 대략 한 400리 정도쯤에 위치한 지역인데 오늘날의 연영시 봉황성 일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명의 사신단이 계주참에 도착을 하자 호송관이었던 기미가 행동을 개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동 지역은 아직은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나하추를 비롯한 북원의 잔당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의 사신들이 호의를 받지 않고 여기를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의를 고려 측에서 이제 책임을 지기로 했던 거고 그 호송가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김의였습니다. 그리고 김의는 명의 사신인 채빈과 나름 이제 그런 원한 관계가 있었고 또 이 원한 관계를 이인인이 안사기를 보내가지고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게끔 기미를 꼬드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미가 계주참에서 행동을 개시하려 하게 됐는데 평상시에 원한이 있었던 명예사신 채빈과 그의 아들을 단번에 죽여버려요. 애지간히도 비었던 모양이에요. 인민은 죽이지 않습니다. 인민은 죽이지 않고 채빈만 죽이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채빈에 대해서 정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채빈을 죽이고 인미를 인질로 잡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혹시 또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미를 인질로 잡고 같이 따라왔던 호송 군인들 300명과 이때 공남용 말 200피를 이끌고 선물 삼아서 북원의 나하추에게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정말 갑작스럽게 명사신 살해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장자운과 민백헌 이 사람들 뭐하러 갔었죠, 그죠?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이제 새로 즉위한 거 그거 이제 구체사에서 인준 받으려고 명예 파견 갔던 사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진 않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장자운과 민백헌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명예 사신이 살해를 당했다더라. 그럼 자기도 지금 이대로 명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황급히 이 둘도 고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강대국의 사신을 백주 대낮에 살해하고 재물과 인명을 약탈해가지고 적국으로 도주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저고요 피살 사건.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몽골의 침략이었어요. 이거는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기미의 가족에 대한 고려 조정의 처분은 상당히 관대했다는 겁니다. 본래 기미의 어머니와 처는 처형될 위기에 놓이게 돼요.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감형이 돼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상주의 관비로 삼는 것 정도로 그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미의 형이었던 김언은 일단 하옥됐는데 여기서 또 탈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기미의 가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죠? 여기서. 자, 그 뒤로 이제 기미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후일담인데 그 뒤로 기미는 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먼 훗날의 얘기지만 먼 훗날에 권근이 명예 사신으로 갈 때 우연히 의진주, 오늘날 이제 중국 강서성입니다. 의진주의 배 위에서 선상에서 기미를 정말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기미가 나하추 밑으로 들어갔는데 나하추가 결국에는 주원장한테 굴복을 하면서 주원장 휘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기미도 따라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미는 명제국에서 오히려 더 출세를 해가지고 이것도 참 희한하죠, 그죠? 출세를 해가지고 장군의 반열에 올랐고 또 이거를 굉장히 더 자랑스럽게 권근한테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 이제 출세해가지고 여기서 더 잘 나가고 있다. 나는 고려가 별로 그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권근이
너네 어머니하고 와이프가 어떻게 된지를 갖다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관노로 아주 처참하게 살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도 기미가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이인희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인물을 찾아냈던 셈이죠. 가족에 대한 별로 그렇게 연민도 없고 또 다른 동네 가서도 그렇게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명사신 살해 사건이라는 아주 이 초유의 대사건은 결국 이인임의 계획대로 차차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인임은 이거를 김의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거 세상 쉽지 않아요. 이인임처럼 이렇게 뛰는 놈 위에 또 나는 놈들도 있다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법이 있죠. 일단 첫째, 의심나는 점, 김의의 가족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후에 이인임과 안사기가 다소 좀 수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또 정확하게 포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공민왕이 말년에 키워놨던 신진 관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인임이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고 또 지금 집권 세력이 다 근본 자체가 친원파인데 내가 이렇게 명과 관계를 끊고 친원파로 다시 원과 관계를 이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이거를 갖다가 막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혈기왕성하고 겁도 모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샛별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교령이었던 박상충은 뭔가 좀 수상하다는 냄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김희 배후에 이인임과 안사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박상충과 이 신진 관료들은 이 의심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공세에 이인임은 무사히 또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